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을미년 한 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하시는 일에 큰 기쁨과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CBS의 까칠한 시사 토크쇼 스타카토, 이제 을미년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은 글쎄요, 저 정도 되는 세대가 이제 시사평론의 제1세대라고 한다면 시사평론의 제2세대에서 검은말, 다크호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아직도 김 기자, 기자라는 직함이 익숙한데 김 시사평론가님 이렇게 부르려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뭐 방송계에서는 섭외 영순위에 거의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 CBS 내에서 섭외가 영순입니다. 모시려고 해도 정말 힘든 라이트TV의 김진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불러 버릇하던 두 분이 와 계셔갖고 한 사람은 김 선생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김 선생 하면 이쪽이고 김 기자 하면 이쪽이고 그렇습니다. 자, 새해 첫 해여서 어떤 핫 이슈를 갖다가 딱 끄집어내기는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2015년 한 해를 내다보는 천기누설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2015년 을미년 한 해에 우리를 또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또 주목해 할 것인가, 찬찬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BS의 스타카토 제12회, 오늘 이 시간은 새해 특집으로 마련됩니다. 나와 계신 두 분의 초대 손님으로부터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뭘로 이 사회, 이 나라의 전반을 살펴볼 건가, 키워드를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2015년 한 해를 내다보면서 뽑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말이죠, 신년사를 쭉 살펴보니까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신년사, 중국, 프랑스는 개혁을 뽑았어요. 중국, 프랑스는 개혁, 독일, 러시아는 화합, 우리나라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경제와 통일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저보고 5개를 뽑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 나온 얘기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통이라는 말로 한번 좀 5개의 키워드를 통일시켜봤습니다. 그러면 한글로는 통이지만 한자로는 다 한자로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뭐 따라갑시다 그냥. 네. 이렇게 뽑아. 아니, 이 통일해서 이 새해 뉴스 키워드를 뽑을 정도의 그 역량과 그 실력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없이 그냥 따라가 주는 게. 우리도 한번 숟가락 얹어 가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신년사에서 통일이 나왔기 때문에 그 통으로 한번 가보죠. 뭐랄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12월 31일 날 통일이라는 화두를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 통일의 화두를 받고 바로 다음 날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통일이라는 화두를 또 다시 제시하고 남북 대화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양 정상들이 통일을 얘기하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게 남북한에 뭐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서 온 통일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이슈를 다 그 일종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남북한이 진짜 화합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같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구호만 외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한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얘기하니 바로 다음날 대받아서 김정일 위원장이 29년 연설 가운데 18번 통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가 꼭 짜고 친 것처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맞장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그래서 남북 관계를 지금 다룬다는 그 통일 관련 이 학자들의 대다수가 아마 올해 빅 이슈가 터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와 통일을 신년사에 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경제 살립시다, 민족 통일로 갑시다 하면은 여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 그럼 야당이든 여당이든 아니면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두 가지 키워드를 내놓고. 이 프로그램이 까칠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까칠하게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통일이라고 하는 화두는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통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그 글자에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의미가 지금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두 글자에는 굉장히 예전하고는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오히려 군사적 긴장 관계를 높이는 의미에서의 통일을 얘기하고, 왜냐면 굉장히 배치되는 개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다가 튼튼한 안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항상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 방식에 그 다음에 통일, 이런 식의 어떤 통일이라고 하는 게 통일론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네. 제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꼼꼼하게 제가 다 읽어봤는데 7장짜리더라고요. L4로 지금 원고지로 옮겨보니까. 근데 거기에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군사적 긴장 문제랑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양 지도자가 하는 그 어떤 패러다임 자체, 말에 담겨 있는 컨텍스트는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통일을 얘기하면 그건 이벤트성 통일이 되거나 잠깐 만나서 그냥 정치를 하기 위한 통일 얘기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통일이라는 의미를 얘기하려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의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뭐 남북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뭔가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통일을 얘기해야 그게 진정성 있게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저도 까칠하게 한마디 한다고. 근데 어쩔 것이요. 지난해에는 내내 종북몰이만 했는데 물론 진짜 간첩이 있다거나 북한을 갖다 고무 찬양하면서 국민 여론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뭐 잡는 건 당연한 그런데 거지만 여기서 제가 하나 까칠한 얘기를 이제 하자면 남북 관계 개선에 의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대통령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DJ가 그때 무슨 말 했냐면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마다 꼭 전제를 건 게 뭐냐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보수층과 이런 세계 미국 같은 나라들의 이제 의식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똑같은 튼튼한 안보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이 보기에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최적임자를 누구로 볼까라고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그건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일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층을 기반으로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세력들을 등에 업고 당선된 분이어서 이거 신선하네. 바로 이런 분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논의를 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보수 양 진영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통일하자니까 하면은 역시 빨갱이야. 이렇게 그렇죠. 나올 수 있지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하자 그러면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딸은 빨갱이네. 뭐 이렇게 나올 일은 없으니까. 200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지금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가지고 나 홀로 물론 정윤회 당시 비서실장 대동하고 이제 북한 평양을 다녀오셨지만 갔다 와서 합의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했던 것보다 진일보한 내용이었거든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하고. 그래서 당시 청와대가 무척 고무돼 있었어요. DJ가 사석에 이런 말까지 했다고 알려지는데 내 뒤를 이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사람이 바로 박근혜 의원이 아닌가 이런 얘기 할 정도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수층의 표를 모아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그 굴레가 이제 벗어나기 힘든데 대통령 지지율을 떠나서 누가 국가 지도자를 하든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 당위성을 보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점점 더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그 남북관계 개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퍼주기를 했다고 하는 그 퍼주기에 얽매여가지고 그동안에 남북관계 개선을 못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수층의 표와 보수층을 의식해가지고 그동안에 점점 군사적 대치만 더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자꾸 갔기 때문에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개선이 안 됐던 건데요. 만약에 지금 퍼주기 논란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네. 만약에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남북관계가 있을 수 우리가 있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오이사 조치 금강산 관광 이제 허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박 대통령이 자기의 직공과 정치적 텃빠진 기반으로부터 욕을 좀 먹어야 돼요.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오이사 조치 금강산 해제합니다. 딱 선언을 하고 그러면 보수층에서 무슨 얘기냐고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일부 새누리당 보수적인 의원들조차도 그럴지라도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저한테 돌멩이를 던지십시오 하고 나서야 진정한 국가 지도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은 박 대통령이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그 부분을 어느 시점에는 생각할 수도 있고 결국 결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나중에 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김진호 기자가 얘기한 걸 실현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공안 통들은 좀 바뀌어야 될 수. 그러니까 지금 김성환 선생님 말이 다 맞는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지금 청와대 참모진하고 장관들이 다 능력 있고 역량 있고 진짜 해안과 철학과 소신을 가진 분들로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이 또 그분들에게 권한도 이양해야 된다. 이건 뭐 그뭐 불가능한 알겠습니다.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자, 두 번째 통으로 가봅시다. 1통은 이렇게 끝났고. 예, 두 번째 통은 고통으로 뽑아봤습니다. 고통.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 마음이나 뭐 정신적인 고통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죠. 네. 뭐 세월호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를 할 수 있었어야 할 텐데 제대로 된 치유를 못했다. 2015년도 그런 고통의 큰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비관적인 생각들을 근데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들한테 2015년 사자성어를 대라 그랬더니 필사직생이 나왔어요. 이건 뭐 도저히 그냥은 견딜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그동안 정부가 벌여왔던 이런저런 경제정책이 별로 먹힌 게 없고 당연히 서민들의 삶도 더 팍팍해지고 결국 그런 얘기 하죠. 새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세금 폭탄 아닙니까? 그죠? 이제 뭐 줄줄이 오르겠죠. 담배값 이제 시작했죠. 그다음에 대중교통요금, 뭐 수도값 등등등 해서 공공요금이 또 오르겠고 그런 얘기 하더군요. 내리는 거는 눈하고 빛밖에 없고 봉급은 멈춰 있고 오히려 그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유가 떨어진 거를 공공요금 인상의 계기로 삼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유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1년 동안에 유류비를 한 50만 원 정도 절감한다.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머지 다른 건 좀 올려야 되지 않게 되냐는 얘기를 조만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부터 시작하자면 올해 2015년 경제 성장률 정부는 또 죽어도 3.8%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의 전문기관이나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3.5%도 좀 힘든데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겨 3.8%.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3.8%로 잡아놓으면 거기에 따른 세 수입을 또 이만큼 잡아놔야 돼. 사실 그렇게 못 걷어들이는데. 올해도 벌써 13조 뻥크 났는데. 또 이만큼 잡아놓으니까 수입을 잡아놓으면 비용은 또 막 들어가요. 그죠? 그렇게 다가 이제 가을쯤 되면은 뻥크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배값을 좀 더 올려볼까라든가 공공요금 올릴 때가 또 없을까? 재벌들한테 뭔가 또 기대려면 또 뭘 하나 풀어줘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미국이 지난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무려 5%예요. 국민소득 5만 달러 나라가 5%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2만 5천 달러, 6천 달러 나라가 3.5%, 3% 달성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제조업이 워낙 튼튼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워낙에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뭐라 그러냐면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자 내 최대의 취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언제 어떻게 1992년 대통령 된 클린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일자리 창출이 내 공약의 최대 공약수입니다라고 얘기한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김성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통은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농후하다. 네. 정부에서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겠어요. 지금 일자리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아, 일자리가 53만 개 늘어났다고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해 말에 얘기를 했죠.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자리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일용직 일자리가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일자리 나누기라고 해서 요즘에 일자리 나누기는 정규직을 좀 정규직을 없애서 비정규직을 끌어내린 다음에 중규직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가지고는 원래 있었던 안정적인 사람들도 그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삶이 되면 그럼 나중에 가면 소비가 또 줄어들고 그렇지. 소비가 줄어들면 또 경제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그 처져 있는 방식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빠진다는 거기다가 거죠. 이제 전세 월세까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픔이 이제 이어질 것 같은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일통, 두 번째 고통,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 갖고 오셨습니까? 무통입니다. 무통. 네. 이게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통증을 못 느낍니다. 예. 통증을 못 느끼면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통증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 부딪혀도 자기가 아픈 줄 몰라요. 사람이 어떤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을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바로 이제 그 무통각증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정치가 바로 이런 무통각증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나중에 결국은 고통이나 아픔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뽑아봤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예? 세월호 가족들이 대통령한테 뭔가 한마디라도 하고 싶다는데 안 만나주고 경찰이 막아버리지. 노동자들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오체 투지를 하면서 기어가서 청와대까지 가보겠다는데 대통령은 바쁘고 세종대왕이나 만나라 그래갖고 세종대왕 앞에서 그냥 경찰이 막아버리지. 뭐 이렇게 하면 사회의 고통에 대해서 가끔 대통령이든 총리든 나와가지고 좀 끌어안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좀 그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리 세월호 때 이제 한 달 만에 눈물을 흘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렇죠.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는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막 쏠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좀 빨리 가서 안아주고 같이 보듬어주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제 뒤늦게 했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 감각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전에 청와대로 오체투지를 하고 가는데 왜 안 만나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대통령이 다 그렇게 일일이 만나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수석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사회 수석이든 누구를 항상 둬서 그 사람이 가서 대통령 대신에 만져주는 그럼요. 예.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없다. 그런 정치적 감각이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김성환 선생에게 약간 반론 비슷하게 제기를 하자면 정치부 기자로서 보면 무통이 아닌 측면이 많은 것 같던데? 알 건 다 알아? 다 알죠. 그리고 국민의 고통 말로는 다 합니다. 또한 행동도 많이 합니다. 조금은 하죠, 그래도. 이번에 뭐 안 하면 안 CNN 그 50일 동안 고공농성을 끝낼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에 상당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한 여당의 의원들도 사실 민생 현장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금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열의가 없는 건지 손을 어디서부터 써야 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나보면. 예. 그래서 무통은 아니고 무감각하는 정도다라고 봅니다. 근데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투쟁도 무통이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좀 더 보듬어 줄 수 있을까? 그게 정치 제도나 체제를 통해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개헌을 한번 해보자 얘기도 있습니다. 꼭 우리 국민들은 개헌 얘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들이 서로 권력 못 잡으니까 말이 대통령 안 되니까 한번 해볼 거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저에는 좀 더 국민 속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국민과 매일 접해서 여론을 매일 상식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의회가 중심이 돼서 한번 나라를 움직여보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개헌론자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번 변화를 주고 싶은 건 있죠. 네, 권력구도의 문제는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동의가 되고요. 결국 그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놔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면 어떤 걸 해도 마찬가지다. 아마 행정부 역할에 대해서 공무원들 붙들고 물어보면은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국회에서 법 만들어놔도 우린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우리가 안 하면 그만이야. 그렇죠. 시행령 만들어서 다 빠져나가죠. 네. 다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를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모든 정치를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월권이자 잘못된 인식인데 항상 대통령이 실제로는 다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는 척 꼭 분리할 때만 국회는 국회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무책임한 것 같고 반대로 아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민생 현장을 많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이 가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더 자격이 없으니까 당장 좀 물러나야 되는 것 같은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또 실제로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아파할 때 그때 가가지고 사람
국민들 스스로가 눈물 다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서야지 하고 벌떡 일어서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손 붙잡고 울어주면 내가 내 스스로 다 치유하고 난 다음에 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필요할 때 가서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참 대통령의 아픔도 나는 갑자기 느껴지네. 잘 모르겠는데 왜 모르냐고 자꾸 따져 묻지. 뭐만 잘 안 되면 대통령 책임이라고 그러지. 완전 갑자기 대통령의 아픔이 막 느껴지는. 대통령도 앞으로 진짜 맞아요. 제가 98년부터 2000년 6월 20일까지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대통령은 24시간을 걱정과 고민 속에서 사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왜 혼자 고민을 짐을 다 지려고 해요? 총리에게도 나눠주고 장관에게도 나눠주고 국회에도 나눠주고 검찰에도 나눠주고 책임 총리제 책임자가 이제 한다고 그래놓고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만 가면 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한번 이 국가 대혁신을 한번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오케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무통까지는 갔고 그 다음은 뭡니까? 불통입니다. 불통. 불통에서는 이 문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하면 옆에서 아까 김진호 기자가 얘기한 대로 좀 도와주면 되고 옆에 사람하고 좀 터놓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과연 그걸 갖다가 은밀하게 감싸고 있는 3인방이 있냐, 문고리 권력이. 또 그걸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십상시를 비롯한 또 실무진이 있는 거냐. 그럼 김 실장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이 불통의 벽을 허물고 청와대로부터의 어떤 쇄신과 개혁, 인사쇄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언론사들이 신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한 것 보니까 불통 문제를 아주 크게 제기를 하고 아마 60~70%가 인적 쇄신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75% 가까이 나온 네. 것 같아요. 기억에는.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이 국민의 여론의 목소리를 들어서 인적 쇄신 할까 하지 않을까? 저도 사실 정치기자지만 장담을 던져. 못하겠어요. 내기 걸읍시다.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이주영 해수부 장관 전 장관이 빠진 자리만 할 거냐 아니면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총리와 몇 명의 개각을 더 할 거냐 마음 같아서는 대충 넘어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정치권은 지금에서 예측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분 개각이라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야? 지금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왠지 안 하겠다는 쪽에 걸긴 하는데 네네. 하고는 싶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욕먹는데 안 하면 또 더 난리가 나겠지. 했는데 수첩에 이름이 다 떨어졌어요. 뽑으면 인사청문회를 또 통과하다가 다들 뭐 국무총리 후보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또 인사청문회에서 또 줄줄줄 낙마하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또 이 소리 들을까? 이걸 넘기기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못 바꾸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모든 출발은 사실 대통령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첩 인사 말씀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썰렁개그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의 얘기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웃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맞춰주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을 때 굉장히 재밌는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를 본 게 있는데 문고리 권력 3인방이 그동안에 뭐 그 십상시라고 해가지고 뭐 국정을 농단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혹시 그 문고리 3인방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문고리 3인방이 인사도 이렇게 뭐 하라고 해. 뭐 저도 저렇게 하면 안 돼.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돼, 돼 라고 말했던 걸 전하는 역할밖에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사람을 쉽게 못 믿는 유형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이런 그 국정의 어떤 운영 형태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소통, 특히 대통령의 소통을 기대하고 정치권에서도 국민도 주문을 많이 하는데 특히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5년 내내 그 소리가 나올 개연성이 아주 커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특이한 현상은 지난해 12월 구랍 19일 밤에 대통령이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7분을 초대해서 이제 3시간 동안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 흔히 신칠인방이라고 네. 다시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당선 2주년입니다.
참 뜻깊었던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비공개를 했는데 그게 딱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한 10일 가까이 지나서 그걸 보면서 전부 다 으악 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방식의 소통이다. 제가 그래서 그 참석했던 두 분에게 물었어요. 대화님 무슨 얘기 했습니까? 그랬더니 말할 수 없다. 상상은 기자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또 묻기를 대통령이 시종 즐겁고 유쾌했다 하던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대답이 그래요. 대통령이 그럼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자리에 김무성 대표가 들어가 있었으면 이군현 사무총장이 포함됐었으면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근데 국민은 지금 정치권은 좀 비판적이거나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라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소통 대상에 넣지 않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7인회 말씀하셨지만 7인회가 굉장히 그 당선 2주년에 7인회를 만났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양태 자체가 이미 바뀔 의사가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소리를 듣고 쓴소리도 듣고 하면서 대통령이 뭔가 국정 운영에 변화를 준다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려고 하면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전혀 나온 게 없다. 오히려 여당 내에서 대통령이 힘 빼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통령 도와주자고 하고 싸우는 것이고 대통령이 힘 빼가지고 나중에 뭐 대선 출마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한다거나 이거 하지 마라. 뭐 이걸 메시지를 이미 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메시지 자체가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이미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말로 하기보다는 새누리당의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 행복추진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박사, 그리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그리고 경제 이제 멘토를 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네. 이 원장 이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예요. 뭐 그렇든지 뭐. 근데 우리가 야당 얘기도 좀 해봅시다. 네. 야당은 갑자기 전당대회가 28? 네, 28이죠. 2월 8일인데 당이 깨질 건지 전당대회를 한다는 의미가 뭔지. 야당도 지금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친노 계파를 정산하고 지금 변화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경선 캠프를 꾸렸는데 윤호중 의원과 얘기를 했더니 제가 획기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냐면 문재인 후보는 이런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그랬죠.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럼 결국 문재인 전 대선 후보 의원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 방식만의 소통과 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은 못하겠다. 아니, 그래서 그 제안을 뭘로 하셨는지 얘기해 주셔야 그걸 얘기 안 하시면 말미가 빼지니까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친노를 개파를 청산한다면 네. 혁신적으로 아예 그들과 앞으로 영광관계 절연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서 가라 뭐 이런 얘기했어요. 뭐 그건 그 지난 대선 때 얘기 네. 나왔던 거랑 네. 비슷하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 때 비서진들, 네. 보좌관들하고 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내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선언 안 했다. 뭐 그거랑 비슷한 결국 맥락의 얘기인 것 같은데. 친노든 법노든 자기 자리에서 더 이상의 기존에 자기네들이 이끌어왔던 그 체제를 떨쳐내고 한꺼번에 모이지 않는 한은 뭐 야당도 별 기대를 걸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야당이 전대해서 누가 당대표를 되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신당 창당론이나 분당론이 끊임없이 제기될 개연성이 크다. 그 첫 분기점이 4월 29일 보궐선거일 것이다. 이런 전망 현재 정치권 유력합니다. 자, 네 번째 불통까지 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 꼽으셨습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불통에 이게 의한 소통. 불통에 대응하는 소통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 내부의 소통. 아, 그러니까 권력과 국민의 관계 뭐 이런 게 아니고 세대 간 소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지금 뭐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어떤 60대의 어떤 살아왔던 삶이라든가 이거하고 지금 젊은 세대가 사는 삶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점점점 그런 세대 간 단절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뽑아봤고 그걸 세대 간의 해소하자는 소통.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고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화면을 이렇게 TV에서 틀어주는데 다시 보니까 야 저렇게까지 우리가 소통을 못 하고 있었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 전 그런 거 보면서 두 가지 느낌을 받는데요. 하나는 그 과연 몇 명쯤 될까? 다 합치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언론이 과도하게 그
그걸 주목해주고 그걸 그 어떤 진보와 보수의 어떤 이념적 대결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그 뭐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자기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면서 자꾸 키워줬다는 특히 생각을 종편 출범 한다는 이후에 거죠. 그게 더욱더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언론이 그럼 소통을 막고 있다는 선생님이? 언론이 막는 편가르기를 측면도 심화시키는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변상욱 앵커님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 김준호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대한민국의 갈등과 이 그 편견을 부추기고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대한민국이 참으로 걱정스러운 게 보세요. 지역 갈등 찢어졌죠. 이념 갈등 찢어졌죠. 세대 갈등까지 찢어졌어요. 대통령이 기초 노령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20만 원 준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16만 원을 받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에게만 줍니까? 라고 얘기 젊은이들도 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르신들에게만 복지하고 이 꼬마 어린아 영아들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얘들에게만 복지하지 진짜 20대 30대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허덕이고 있는 세대들은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얘기예요. 나라의 미래는 20대 30대가 있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이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유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생존 경쟁에 내몰리는 20대 30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저는 양보밖에 없다고 봐요. 양보. 기성세대들의 양보. 사실 저희 세대들 대학 다닐 때 80년대 대학 다닐 때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다. 내가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 내가 대한민국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물론 달성이 안 됐지만. 그렇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를 이대로 놔두고 기성세대가 보겠냐.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그 19세기의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세대에서 세대 간의 세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조사한 자료가 이제 외국에 있었는데요. 그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 초기에 이제 한창 그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가 막 발전하거나 또 새로운 신기술이 막 들어왔던 시절에 살았던 세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대였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요즘 세대도 또한 젊은 층은 혼란스러운 세대인데 제일 안정적인 시기가 1960년대 무렵에 그때 기성세대, 그러니까 기성세대라고 하는 게 그때 젊은이들 세대였던 거죠. 그 세대들은 희망과 꿈이 있었다는 거죠.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그 화랑기의 마지막 꼭지점에 와 있었고 앞으로 쭉쭉 올라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삶의 희망들을 계속 가지고 있던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한 19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희망을 가졌던 세대는 1960년대 고 무렵에 살았던 세대를 밖에 없더라. 뭐 이런 것도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이제 베이비붐 세대나 그 기성세대는 어쩌면 그 희망을 가졌던 세대다.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세대의 행복함, 또 희망이 지금 없는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 그 사이에서 서로 간에 살아왔던 삶을 좀 긍정하는 뭔가의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적으로 돌리거나 내가 자라오거나 살아왔던 사람을 자꾸 나쁜 사람 취급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소통을 뽑은 네. 하나의 이제 기본 취지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어차피 희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이더라도 희망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요. 희망은 또 희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희망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희망을 갖지 않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희망이 안 생기는 거죠. 예, 필요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희망입니다. 새해 힘차게 한번 희망을 갖고 출발해 보십시다. 김 선생님, 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